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4주차 제3교시 이제 과학의 한계 내지는 과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토마스 쿤. 여러분 책에 89페이지 나오죠. 토마스 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인데,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의 역사를 이 사람이 쭉 훑어보니까 그 과학의 역사 속에 연속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쭉 발전해 온 줄 아는데 계속 단절과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과학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과학이 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과학을 현재의 과학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또 현재의 과학을 미래의 과학이 죽여버려요. 없애버리고서 새로운 과학. 그러니까 과학은 날마다 새로운 발견이지 이전 것이 점점 발전되어 온 게 아니라는 것. 엄청난 충격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토마스 쿤이고, 그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과학이 정상과학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 이제 진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상과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 언제 위기가 맞게 되냐면 이상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현상이 생길 때 이제 왜 위기가 오냐면 정상과학을 가지고 그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 조그만 하나의 가설이라든지 과학체계가 하나 생겼는데 이것이 요거를 풀어버려요. 그 순간 이 정상과학은 무너져 버리고 그 새롭게 형성된 이론체계가 확장돼서 하나의 큰 또 정상과학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끊임없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정상과학이 무너지고 이상현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과학이 형성되고.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청운의 꿈을 품고 독일로 갔을 때가 1989년이네 벌써. 1989년 아마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89년도에 그냥 정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어느 도시에 가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시내를 갔다 너무 외로워서 그냥 그 하우프트슈트라세 중심도로, 여기 우리가 말하자면 로데오 거리 같이 이렇게 가운데 길을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배가 고파서 보니까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줌 리터라고 하는 기사의 식당. 이 갑옷을 입은 그 기사의 갑옷이 딱 칼 들고 이렇게 문 앞에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낡아 보이고 오래된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갔어요. 건물이 벌써 한 300~400년 된 건물, 오래된 건물이죠.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물가도 잘 몰랐을 때니까 음식을 싼 거 하나 딱 시켰어요. 이제 시켰는데 보니까 풀코스로 계속 나오는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자꾸 나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메뉴판을 다시 이렇게 음식이 쌀까?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제가 앞에 숫자만 보고 뒤에를 안 본 거예요.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식당보다 10배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한 달치 식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착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제 큰일 났다. 내일부터 굶는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아주 이게 부유해 보이는 이 귀족들이 앉아 있는데 저만 그때 아주 부시시하게 가서 먹었는데 옷을 입고서 갑자기 조용한데 이게 칼 소리만 싹싹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 한 귀부인이 휴지를 꺼내더니 코를 푸는데 그 코 푸는 소리가 그 홀에 울려 퍼지는 거야. 푹 하는데 그냥 10초, 20초, 1분 동안을 계속 그냥 양도 많은지 확 푸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밥맛이 떨어지고 놀랬는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옆에 있던 어떤 신사가 또 코를 한 10분 지났더니 그 실내에 코 푸는 소리가 진동하는데 이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난장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또 밥을 먹어요. 전혀 신경 안 써. 저만 놀라서 멘붕이 와가지고 먹다가 도저히 입맛이 사라져서 중간쯤 먹다가 나와버렸어요. 돈만 날린 거예요. 그 당시 한 10몇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식사가.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 가서 옆에 있는 독일 친구한테 야, 니네는 참나 야만족이다. 식사 예절도 모르는구나. 난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어. 어떻게 밥 먹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의 없이 코를 푸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그게 뭐가 예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상식이고 전혀 예절에 어긋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1년, 2년, 한 5년째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콧물이 쭉 나와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혹슈누펜 그 비염 같은 것에 걸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날씨가 음침하고 기압은 떨어지고 날씨는 춥고 하다 보니까 콧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상습적으로 되니까 비염에 걸리는. 그래 저도 할 수 없이 날마다 코를 풀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콧물을 흘리고 비염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다 받아들여주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는 일상적인 일이 됐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하루는 이렇게 재채기를 애취했더니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니들 코 풀잖아. 재채기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걔들이 하는 얘기가 너 야만인이다. 어떻게 네 안에 있는 그 액체를 분비물을 남에게 튕기냐. 이게 엄청나게 확산되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를 푸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하는데 재채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재채기는 용납이 되는데 코 푸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과 독일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번쩍하는 거예요. 라이트를. 저도 기분 나빠서 번쩍했어요. 그것도 번쩍해요. 지지 않고 저도 막 오기가 생겨서 네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또 번쩍. 한 1분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저도 안 가고 그 차도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차에서 누가 내리는 거예요. 등치가 크고 머리는 빡빡 깎고 여기 뭐 팔뚝에 뭐가 십자가, 뭐 철십자 같은 게. 야, 이건 내 네오나치. 신나치주의자구나. 큰일 났다. 여기서 내가 이제 몰매 맞아 죽는구나. 두 사람이 쭉 나와. 그래서 저한테 똑똑 차문 열어. 그래. 그래서 얘들이 뭐 나를 이제 뭐 총으로 쏠라고 그러나 하는데 쭉 열었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왜 가랬는데 안 가요? 내가 당신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난 거예요. 아, 이 나라에는 번쩍하는 게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구나. 먼저 가라고 나보고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안 가니까 와서 왜 안 가냐고 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이게 바로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 과학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이는 문화, 사고방식, 세계관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과학자가 바뀌면 과학도 바뀌는구나. 자, 지금 독일 사람들이 코를 막 푸는데 그 중에서 코를 안 푸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저 바보 아니야? 콧물이 안 나오네. 그리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상현상이에요. 코를 푸는 사회, 코를 푸는 문화권에서 코 안 푸는 사람은요, 왕따가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코 안 푸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가 나중에 코 푸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고 코 푸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 푸는 사람들이 왕따가 되고 코 안 푸는 사람들이 정상이 되잖아요. 이것을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은 영원 불변한 진리가 계속 발전해 온 게 아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이 패러다임이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힘을 얻으면 요것이 요걸 죽여버리고 대체하는 거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 과학의 역사는 절대불변의 진리의 연속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1968년도에 이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이론을 제시한 이후로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원리로서 그 이론이 받아들여져서 과학뿐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모든 분야에 이 용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요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한식, 중식, 일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식과 한식이 만나고 일식과 중식과 양식이 만나서 퓨전 요리가 생겼어요. 요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패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 포스트 모던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 선구자가 바로 여러분 여기 책에 나오는 89페이지 토마스 쿤이 말한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즉 다윈설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론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싹 죽어버리고 또 다른 이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토마스 쿤이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윈설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도킨스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도킨스가 철저하게 다윈주의자고 진화론자인데 자기네 책에서 다윈이 20세기 말에 승자였을지언정 20세기까지는 승자예요. 우리는 21세기 살죠. 새로운 사실의 등장으로 21세기의 후손들이
다빈서를 폐기하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정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종교적 신앙, 특히 자연계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신앙은 어떤가?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과학이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냐는 거죠.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과거에 있던 그 믿음이 새로운 신을 설명하는 믿음을 통해서 또 사라져버려서 대체되고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을 통해서 종교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의 존재에 관한 증명에서 자연과학과 특히 관련 있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우주론적 증명과 목적론적 증명, 칼람 증명. 과학의 역사처럼 종교의 역사에도 보면 어떤 시대에는 이것이 신이다 하고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설명이 부족해 해서 신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명이 나타나니까 이 증명이 더 발전된 게 아니라 이 증명을 죽여버려. 과학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종교 안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교의 역사 속에서 신을 증명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90페이지 보면 우주론적 증명. 이게 마치 과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처럼 최초의 신에 대한 증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주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이러한 증명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야, 이거 중세 벌써 13세기잖아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그냥 신은 믿어야 돼. 종교의 세계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머리는 죽여버리고 이성은 없애버리고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면 돼. 그렇게 절대적인 계시와 신앙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볼까. 또 종교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신의 세계를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과학과 종교가 만났던 최초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믿는 일련의 이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 거죠.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를 흔히 5가지의 길, 5가지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에 의한 증명. 자, 세상에서는 관찰되는 변화와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다 움직이면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 도미노 게임 아시잖아요. 도미노를 이렇게 쭉. 근데 이게 쭉 도미노가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려면요, 그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걸 첫 번째 도미노를 탁 때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이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미노처럼. 근데 그 원인을 거슬러 쭉 가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움직임을 만든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운동을 통한 증명, 5가지 증명 중에 첫 번째 증명이에요. 세상 속에서 운동과 변화가 관찰된다.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거죠. 이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모든 것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움직이는 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력을 느끼고 있어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자동차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되는 이 연료의 연소가 있잖아요. 자, 3번. 일어난 어떤 사건의 원인이 끝없이 무한하게 소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딱 멈추죠. 그게 뭐예요? 제1원인. 무한히 원인이 소급될 수 없으므로 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사슬은 어디까지 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에서 끝나야 한다. 이 최초의 원인,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을 증명한 거죠. 자, 최근에는 이 증명이 좀 더 뚜렷하게 우주론적 관점에서 다시 서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증명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죠.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1.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면서 존재한다. 지구가 태양에 의존하고, 태양은 태양계에 의존하고, 태양계는 어떤 은하계, 태양계는 어떤 은하계의 한 점에 불과해요. 또 그 은하계는 우주 안에서 또 다른 은하계와 또 의존관계에 있다는 거죠.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우주 자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우주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존재하는 한 다른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서도 의존관계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는 신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우주론적 증명이죠. 그래서 이 증명에서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이러한 유형은 지금 이게 그냥 과거에는 종교적으로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지금은 여기에 현대의 우주론 탐구, 특히 우주의 기원에 관한 빅뱅 이론,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빅뱅 이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적인 우주론적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에 이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증명이 있죠. 칼람 증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계통을 아랍 철학에서부터 유래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한번 봅시다. 4가지 명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신에 대한 증명인데 1. 시작이 있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원인이에요. 그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데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접근 방식이 다르죠. 아까는 여기 보면 서로 의존한다, 인과관계에 있다, 그런 해석인데 여기 보면 시작은 원인이 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근데 시작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신일 수 있다. 그래서 칼람 증명은 초기적인 기독교적인 증명, 또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우주론적 증명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